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봤던 송, 그리고 요, 그리고 금에 이어서 오늘은 몽골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몽골 제국은 13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동아시아를 휘어잡고 그리고 나서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우선 이제 칭기즈칸, 네, 몽골 하면은 등장하는 이름이죠. 이 칭기즈칸이 어떻게 몽골 제국을 만들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기즈칸의 본명은 테무친이라고 하고요. 몽골족을 통일한 다음에 이름을 칭기즈 칭기즈 칸에 추대가 됩니다. 그게 13세기 초고요. 그러면서 이제 칭기즈칸은 영토가 확장을 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호제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몽골 울루스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 울루스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을 하고 크게 몽골 제국을 형성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천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쌤 아래다 설명을 드리면 천호제는 천호 그리고 백호 그리고 십호 단위로 구성을 해가지고 단위의 편성을 통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군사적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행정적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몽골 제국을 여기 지도와 같이 네,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보면은 아시아, 서아시아 지역 거의 차지하고 그리고 위쪽에 러시아 그리고 이쪽 넘어가서 거의 폴란드와 헝가리, 키예프 지역까지 큰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이렇게 울루스들이 분할이 되면서 제국이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이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이 만들어지는데 원이 만들어진 거는 쿠빌라이 쿠빌라이가 베이징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식으로 원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남송 아웃, 대리 아웃 그러면서 중국을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통일을 하면서 중국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이 쿠빌라이가 죽고 난 이후 쿠빌라이가 사망하고 난 뒤에 쿠빌라이 칸 사후에 지배층의 황희계정 분쟁이 있고요. 그리고 사치와 낭비가 심해지면서 재정 악화로 인해서 그 당시 돈이었던 교초를 남발합니다. 교초라는 건 지폐를 의미하는데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교초를 남발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요. 백령교도 중심의 홍건적이 등장을 합니다. 홍건적. 우리 지난번에 어, 진 멸망하고 그다음에 한 멸망했을 때 황건적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는 빨간 두건을 썼다라고 하는 홍건적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건적 출신이었던 주원장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 주원장 나중에 명나라 때 다 등장해요. 그래서 그 주원장에 의해 멸망하는데 이 멸망이 그냥 멸망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냐면 만리장성 북쪽으로 만리장성 북쪽으로 축출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 나중에 명나라 때 한 번 더 등장을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넘어가죠. 자, 그러면서 원이 어떻게 중국을 지배했는가라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인 방향은 몽골인 제일주의입니다. 제일주의를 통해서 이제 몽골인 생목인을 기본으로 가고 한인과 남인으로 구분을 하는데 몽골인이 제일 위에 있고요. 기존에 있던 중국에 있었던 한족의 민족을 차별하는 건데요. 한인과 남인이 차이가 있는 거는 금이 지배했던 한족이냐 아니면은 남송 때까지 있었던 남송의
한족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차별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생목인, 여기 있는 생목인인데요. 생목인은 우대 정책인데 이 생목인이 누구냐? 바로 서역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아시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들이 조세증주 상인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사대부 계층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가장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경제와 문화 부분이 되겠는데, 경제는 어떠했는가? 농업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지주 전호제를 유지하고요. 이거를 재배해요. 어떤 거? 목화. 목화를 재배를 하면서 면직업이 발달하는 중국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고려 때도 넘어오기도 하죠. 상업 같은 경우에 동서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교류가 활발한 거는 자세하게 이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폐였던 교초가 발행된다. 계속 얘기하면 돼요. 요게 교초예요. 요게 교초라고 최초의 원에서 사용했던 지폐. 송나라 때도 교제하는 회자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원대에도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민 문화가 발전을 해서 원나라의 희곡인 서상계와 비파기 같은 원곡이 유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실시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가장 몽골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문화의 교류, 이때부터 교류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평화시대라서 팍스 몽골리카나라고 얘기를 하죠. 팍스 몽골리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몽골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나라를 엄청나게 통일하다 보니까 국경 당연히 소멸되겠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교역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참제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국에 역참이라는 일종의 휴게소를 설치를 하면서 말을 갈아타거나 숙박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대운하도 운하 물길도 정비를 하면서 해상 운송을 발달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슬람상인, 아까 선생님 생목인 얘기했었죠. 생목인의 활약으로 인해서 교역망 확대에 기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 여행기를 남겼는데, 중국이 이 당시 안전하다, 9개월간 돌아다닐 걱정할 거 없다, 모든 역참에는 숙소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참제에 대한 호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동성문화 교류가 어떻게 되었는가 마지막 뒷장 보시면서 정리할 텐데, 외국인이 왕래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선교사 카르피니,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폴로는 서양사 4단 대주제 4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고요. 아까 썼던 여행가 이븐 바투타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교류가 됐느냐? 특히 화약과 나침반, 인쇄술, 우리 송나라 때 전파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요 시기에 유럽은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고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게 되더라라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천문학과 수학이 전례가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역법, 달력입니다. 달력인데 수시력이 이때 제작이 됩니다. 이 수시력은 무엇이냐?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이슬람의 역법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도 잘 한번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거? 바로 몽골 제국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 몽골 제국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죠? 칭기즈 칸, 그리고 쿠빌라이 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울루스를 만들고 천호제를 만들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역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집행 교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몽골
제일주의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목화? 네, 목화 정도. 그 다음에 동서 교류가 어떻게 활발했는지, 교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선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고생하셨고요. 오늘 내용 잘 정리하신 다음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